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당국이 3거래일째 개입을 하고 있다 해서 4,200원 찍은 환율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말에 그 마지막 날 기준으로 환율을 가지고 내년도 기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말에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제 뭐 정부가 아예 구두 개입을 했죠. 뭐 국민연금이 뭐 이제 돈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율이 정말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하고요. 물론 이제 다시 또 약간 튀어 올라가고 있는, 워낙 지금 그 상승세가 세가지고 이걸 뭐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한계는 있지만, 잠깐이지만 그래도 1,429원까지도 내려갔어요. 최근에 뭐 1,500원을 뚫으려고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많이 내려간 건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워낙 지금 기대감이 높은 게 반도체 쪽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12만 전자, 65만 하이닉스가 왔습니다. 와, 이게 이제 50만 원대로 빠지고 이 10만 전자가 깨졌던 게 고작 한 달 전인데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또 한 20%씩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돈 벌 기회가 없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돈 벌 기회는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돈이 어디든지 막 흘러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길목에 잘 가 있으면 돈을 버는데, 잘 못 가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돈을 벌고 나는 또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강제 게임에 참여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유동성이라는 강제 게임이 시작된 거야. 이 게임은 그냥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겪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이 게임 하기 싫어 라고 가만히 있어봐야 가난해질 뿐이고, 어떻게든 달려가면서 최대한 이 바닥에 있는 코인들을 많이 주워야 되는 강제 게임은 시작됐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금, 은, 달러를 엄청나게 샀다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화 기반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달러도 많이 사고 달러 기반의 뭐 주식도 많이 샀지만 금, 은도 많이 샀어요. 금, 은은 국제 시세랑 연동이 됩니다. 거기에 환율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금 가격 자체도 올라가면은 이게 곱하기가 돼가지고 금값이 막 폭주를 하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사시는 거를 뭐 노려서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금, 은 자체가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성질을 보이니 글로벌 M2도 늘어나고 한국 M2도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비싸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았죠. 국제 금 가격은 횡보하는데 원화 가치 기준으로는 막 금값이 상승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도대체 집을 누가 사주냐, 집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100%는 아니죠. 집이 없는 사람이 전 국민의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 가구의 44% 정도가 자가가 있고 25%가 전세, 28%가 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월세 사는 분들이 여전히 50%가 넘어요. 그만큼 지금 서울에도 뭐 집이 워낙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도 아직 많다. 그러니까 뭐 인구가 감소하면 사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인구가 감소하기 전에 지금 있는 5,200만 명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한 절반 정도가 없습니다. 2,600만 명이 집이 없는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한들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10명 중에 7명은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집을 사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26년 되면은 10명 중에 7명이 집을 살 것이다. 왜냐면 10명 중에 5명은 집이 아예 없으니까 뭔가 집을 하나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집값도 또 25년에 올라버렸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안 사고 버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팔겠다는 사람들은 줄고 있어요. 그만큼 내년도도 집값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자, 일단 지켜보자. 내년 주택 매도는 46.2% 정도의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보다 8%가 감소를 했는데, 저는 이 46.2%에서도 매도를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무주택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어서 진짜로 팔았더라도 아마 한두 달 안에 다시 살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매도를 하고 전세나 월세로 가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집을 팔았어, 나 무주택자 됐어 라고 하면은 야 빨리 집 사 라고 말할 사람들도 많다. 자, 서울 집 사는 거 꿈 깨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제 15억을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뭐 중위 가격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은 통계를 내보면 평균 한 15억 정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싼 집도 사지만 더 비싼 집도 사니까 평균 내면 15억이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는 5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지금 3배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리풀 용산정비창 산 넘어 산 내년 공급 정책 발표 가능할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진짜 뭐 연내 뭐 31일 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늦게 나오면은 뭐 1월 초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급 대책은 9월 7일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9월 7일에 나온 대책이 이 너무 좀 맹탕이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나오자마자 막 폭주했어요. 그것처럼 이번에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를 이번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강력한 게 나오기를 다들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강력함이 시장의 기대보다 약하다면은 또 한 번 다시 이게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좀 다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135만 가구 컨트롤 타워, 국토부가 주택 공급 추진 본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97 대책에서 3기 신도시만큼, 그러니까 연간 30만 호씩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량 공급을 한다는 건데 그 대량 공급을 뭘로 합니까가 97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뭐 야구장을 뭐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되게 의문을 표했는데 공급 대책이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죠. 지금 정부가 뭐 다양한 주택 형태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지분 적립형이니 뭐 이제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이니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먼저 좀 그 사고 차근차근 그 지분을 뭐 이렇게 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에 걸쳐 가지고 분할 취득을 하는 뭐 적금 주택 뭐 이런 개념들도 나오는데 이게 과거에도 많았지만 사실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조금 뭐 시범 단지 몇 개 해보고 안 되고 몇 개 해보고 안 되고 뭐 이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돈입니다. 결국에 누군가한테 조금 저렴하게 편리하게 준다는 거는 그만큼의 비용을 정부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계속 재정 부담이 생기는데 이 재정 부담을 한계치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좀 반복되긴 합니다. 어쨌든 지분 적립형 주택도 내년에 공급이 된다. 자, 전월세 가구가 20만 가구가 증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을 4년이나 8년 뭐 10년씩 장기로 낮은 가격에 꾸준히 빌려주게 하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있죠. 임대사업자가 20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임대사업자를 잠깐 권장했다가 소급 적용으로 다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들 다 말소시키고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가 끝나면 팔아버리겠다. 끝나면 뭐 우리 아들 줘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임대사업자 연장한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빌라 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뭐 6년짜리 막 부활했는데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뭐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지금 민간 임대 시장이 정말 심각한데 내년도도 상황은 좋지 않다.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이 12만 가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12만 가구인데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역대급으로도 적어요. 25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평균이 한 요 정도 되죠, 지금? 그림 보면 한 이 정도가 평균 아닙니까? 최소? 이 정도인데도 확연하게 적죠. 근데 내년에는 더 적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방에 지금 미분양이 많다고 하지만 지방에도 공급 없는 도시들은 막 튀어 올랐거든요. 근데 내년 되면은 지방도 공급이 급감하는 지역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 수도권도 올라가지만 지방들도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동네들이 나올 거예요. 입주 가뭄에 전세 월세 동반 비상이다. 내년 수도권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언론의 주요 뉴스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공급이 안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들 물음표란 말이죠. 공급을 어떡하지? 자, 전세값이 오르자 올해 서울 아파트 계약갱신 한 절반이 갱신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에서 2년 살고 +2 쿠폰이 남은 분들, 이분들 중에는 뭐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다행히 집주인이 뭐 실거주하러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갱신권을 한 반 정도는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쓰는 거죠. 그만큼 전세를 나가버리면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그 약간 뭐
걱정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이게 마냥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이번에 2년은 어떻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27년 되면은 이 갱신권도 없어지잖아요. 이 갱신권 없는 분들은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엄청나게 또 높은 전세를 한 방에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4년치 전세를 한 번에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2년은 더 살 수 있지만 이 동네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얘기라는 거죠. 서울 집값 급등에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이거는 너무 좀 가격이 버블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걸 벌써 한 8년 정도 정책을 계속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실거주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서 실거주 할 거니까. 그래서 매매가가 전세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전세 대출이 막혀가지고 오피스텔 월세살이가 는다. 전세는 뭐 23% 뚝 떨어졌다는데 이 전세 사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 빌라 시장에서 사실상 전세가 뭐 많이 실종을 했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뭐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온 지방분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분들이 이제 전세 사는 걸 싫어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월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들이 매매가는 안 올랐는데 월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단순히 얘기하면 수익률이 좋아졌습니다. 수익률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투자하기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또 별개예요. 매매가가 안 올랐는데 월세가 올라가지고 투자 대비 수익률은 괜찮아지는 상태. 그렇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얼마면 돼요? 토어제 여파의 서울 아파트 값이 깜깜이다. 지금 토어제가 시작된 지 2달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거래가 찍히고는 있습니다. 원래 토어제 하던 강남 3구와 용산은 빨리빨리 실거래가 막 찍혀요. 그런데 아닌 곳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곳들은 지금 여전히 뭐 정책 그걸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토어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막 버벅이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도 잘 안 찍히고 거래도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 호가 주고 사는 게 맞아? 라는 그 걱정들을 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실거래가 막 찍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호가가 또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진짜로 나타났다. 집값 불붙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유의미하게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어제를 풀려고 해도 이거 푸는 게 맞아? 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국토부 장관이 토어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법 개정이 진행되다가 지금 약간 멈췄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1월에 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자체장이 토어제를 걸고 풀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다가 동시에 걸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국토부 장관이 각자 개별로 다 풀고 걸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자체장의 권리를 뺏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반발도 있고 막 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 협의가 되더라도 1월 달이니까 1월 되면은 뭐 일부 토어제가 풀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토어제를 더 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걸고 서울시장도 걸고 경기도 지사도 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국토부 장관이 토어제를 걸었는데 서울시장이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서울시장이 걸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그 권한의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법 개정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 집값이 지금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집값이 좀 잡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집값이 잡혔다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게 상승률이 좀 내려왔다. 매주 지금 0.2% 정도씩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2주니까 52주 곱하기 0.2 하면 대충 계산해도 한 1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 10% 상승률로 가고 있는 거예요. 꽤 많이 오르는 겁니다. 20억짜리가 22억이 된다는 거죠. 1년 지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과했던 게 조금 눌렸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빠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